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부채에서 제일 무서운 대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체율입니다. 이건 그대로 은행금고에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자금 회수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연체율은 금융업을 하는 입장에선 심박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연체율이 낮아져야 은행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돌 수 있는 일종의 은행 건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 몸과 비교하자면 혈행의 흐름, 오메가3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연체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은행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대출 현황판을 들여다보면 11월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 768조 원 정도, 이제는 조 단위 금액이 정말 친숙해지고 있죠.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액수니까 막 불러도 돼.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전달과 비교해보면 4조 6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과 대조해보면 65조 원이 증가를 했죠. 이렇게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개인이 아닌 기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이유는 바로 지금 개인 부채도 180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달로 가는 아폴로 11호가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대한민국 망하겠다는 위기감에 발빠르게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막아선 건데, 이게 그냥 3일천하가 되어버린 게 지금 상생금융이라는 당근을 다시 꺼내서 주담대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다는 게 문제죠. 그동안 은행 이자 장사가 정말 얄미울 정도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찍는 반면에 그렇게 수익이라는 바가지에 육수까지 짜내면서 원금이자 갚으려 아둥바둥 채워 넣어야 했던 개인 대출자들에겐 그래도 다행일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금리 핀셋 효과, 그러니까 금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단기적인 조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리 인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어서 자동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 대로변 내거리에서 죄다 동서남북 녹색 신호등을 켜버리는 결과를 초래, 그동안 미친 듯이 주담대가 엑셀을 밟아온 상황에서 황색 전멸등이 들어와서 주담대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와중에 다시 그린라이트가 켜졌기 때문에 좌충우돌 온 사방 엄청난 주담대 추돌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건 추격 매수세보다 더 무서운 거죠. 꼬리를 물고 집을 사는 건 신중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요즘 대출 받는데 물불을 안 가리는 이 주담대 민족들 때문에 다시 주담대 규모는 12월 들어서 최고를 찍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주담대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액수로 불어나고 있었는데 상생금융 여파로 다시 기록을 갈아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은행 쪽에선 개인 대출이 이젠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체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렇게 은행 창구를 통해서 빠져나간 자금들은 죄다 부실 채권으로 돌변할 수 있어서 은행 건전성의 비상등이 깜빡깜빡 켜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월 한국은행 산업별 대출 보고서에는 산업대출이 개인대출을 뛰어넘는 증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개인대출 너무 간섭이 많으니까 골치 아파. 차라리 방향을 전환해서 기업대출로 가자. 피봇, 확실한 대출 전략 동선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건데, 이런 여신 전략으로 인해서 기업대출 잔액 증가분이 가장 많은 곳이 하나은행 21조, 우리은행 13조, 국민은행 12조가량으로 금운동을 차지, 아마 새 은행이 상당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우리은행이 기업대출 넘버 3에서 궤도 이탈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아주 제대로 작심을 하고 뛰어든 것 같은데, 그래서 1등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출이 공격적이라는 건 그만큼 잠재 이자 수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영업력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반면에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죠. 바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연체율이라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자금 상황이 그나마 나은 대기업은 그냥 리스크 대상에서 제외해보면 대부분 산업대출이 중소기업에 몰려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12월 1.4% 정도 되는 성장률도 간당간당할 정도로 극악의 경기 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죠. 제일 카운트 펀치를 맞고 들어놓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중소기업이라는 얘기. 가뜩이나 고금리 빗장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굳게 잠겨있는 상황에선 자금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는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죄다 이렇게 뿌려놓은 대출 액수가 그냥 마시간 중소기업들 문 닫아버리는 폐업 도미노가 정말 와르르르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오고 있는 상황에선 이렇게 천문학적인 1,000조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이 지금 현재 진행형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게 연체율 상승,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자금을 빌려서 제때 갚지를 못하던가 아니면 폐업을 하는 바람에 배째라는 식의 상환 포기를 선언을 해버리는 리스크가 1.8배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정이 어려우면 그냥 상각이나 매각을 통해서 아예 사업장을 퉁치고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지금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1,36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66%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결코 기업 상대로 대출을 한다는 게 산업 금자탐을 쌓는 잘 돌아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원의 칼바람, 불황의 높새바람, 침체의 허리케인이 훅고 가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깔려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부채입니다. 리오프닝을 통해서 다시 중국 경제가 재개되는 극적인 전환점이 올 거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박살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빚, 그것도 부의 부채, 오프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숨겨진 부채라는 얘기죠. 이게 규모가 8천억 달러, 1경 4천조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죠. 이 정도 돈이면 지구도 살 수 있겠다. 지구 본 말고 정말 살아있는 지구. 그러니까 이게 액수를 액면으로 봐도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뒤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라는 게 무서운 거죠. 당장 우리도 은행이 대출 창구를 통해서 나간 자금 규모가 천문학적인 것만큼 부실도 천문학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은행이 최근에 ELS 관련 상품을 4조 원 이상 팔아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될 위험이 커지자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게 범위가 하도 넓으니까 기한을 더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최대 50% 이상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고난도 금융상품인데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갔단 말이죠. 6조 원 정도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단적으로 10억 넣었는데 5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재앙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부실이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 투자를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예금 집어넣은 사람들 부지기 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본인 계좌의 예금이 간당간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실 판매 논란은 결국 상반기 은행의 이자 수익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아니 뭐 개인만 ELS 투자했겠습니까? 이모저모 모든 상품에 줄을 대는 건 금융업의 본질인데 이건 뭐 정확하게 나온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추측할 따름이고 이렇게 은행 부실이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터지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경쟁적인 은행 간의 예금이자 상품 판매로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서 2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 수입보다 이자 비용이 1.2배 증가를 해서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 빠따 건전성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저축은행은 더 이상 예금 금리를 유지했다가는 뭐 골로 갈 것이 분명해서 정기 예금 이자를 낮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뭐 이 정도의 상품을 팔 수 없다고 판단, 예금 창구를 닫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고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실이 50% 정도 늘어난 거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농협도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실 채권이 1조가 넘어서 버렸고요. 연체율도 뭐 경쟁은행의 2배까지 불어났어요. 대손 상각 비용이 50% 이상 늘어나게 됐고요. 9개월 만에 부실로 발생한 손실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 정말 뭐 경악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코 지금 시중은행 건전성이 그리 낙관적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부동산 PF 만기도 돌아오는 시점이라 이거 뭐 그냥 제대로 걸리면 한 방에 꽝 터질 수 있는 금융 대멸망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신협 새마을금고는 출자금 환급 방식이 바뀌어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나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돈이 묶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게 출자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에 따라서 상당한 혼란이 가중이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돈 자체를 금융당국에선 부실로도 보고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크다는 얘기죠. IMF도 이런 부채 문제에 대해서 경악을 할 정도였죠. 국제통화기금 자문보고서에서도 한국은 50년 뒤에 2075년경 국가부채가 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거의 인구 멸망각인 급격한 출생률 감소, 동시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도 GDP 대비 부채 문제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녹록치가 않고 지금 시중은행이 엄청난 수익률을 기반으로 굉장히 단단한 건전성을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고 연체율에, 부실에, 개인 파산, 회생이라는 극악의 사이클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부동산 사이클링이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바로 매매 거래 회전율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지금 3%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살짝 상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건 거시적으로 봐도 그래프상 급격하게 내려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헬기 착륙하는 것 같아. 왜 지금 전체 집값이 급격하게 뒤로 후퇴하고 이게 장기화될 것인가? 그만큼 거래가 제대로 돌지 않는 렉이 걸린 스핀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래 회전율이 돌지 않았던 때도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전율이 5% 이하를 기록한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 딱 2번뿐이라는 얘기죠. 은행은 연체와 부실 그리고 파산으로 자금이 제대로 안 돌아. 동시에 부동산은 자동적으로 거래가 회전이 안 돼. 지금 나와 있는 8만 건의 매물이 그냥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이게 팔려야 현금을 만질 수가 있는데 아무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 지갑 열어서 살 생각을 안 하죠. 그 기저에는 바로 산업경기 침체로 인한 은행 자금 회전율의 부실화. 이게 가장 큰 폭탄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국채, 환율, 유가 이거 이제 그리 크게 보이지 않고요. 바로 뒤통수를 가격할 막강 부실 덩어리가 덮치고 있는 시장에선 아파트 값이 온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조심 한 발씩 가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은행 건전성이 상당히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게 부채라는 개념처럼 이게 약간은 숨겨진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 대출에서 산업 대출로 넘어가다 보면 기업 재화와 퉁칠 수 있는 상각이 그렇게 뚜렷한 지표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소기업 쓰러지는 건 거의 빗자루로 쓸어 담을 만큼 부지기수. 당연히 이런 채권들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죠. 시중은행의 위기,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할 이유가 조금 더 없죠. 그 정도로 부동산 집값도 담보가치 하락으로 진행이 될 거고 산업 부분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고금리에 호흡기 달다가 결국 쓰러지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한바탕 엄청난 자본시장이 리셋 버튼 누르기 계속해서 재현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